네, 오늘도 네 분의 패널 모시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유용화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앞서서 허승 앵커의 그 발제를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어제 김무성 대표의 그 권력자 발언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일단 실언이라고 뭐 진화에 나선 것 같긴 한데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이렇게 좀 격화되는 듯한 분위기 같아요. 네, 뭐 크게 제가 보았을 때는 격화될 것 같지 않고요. 아, 왜 그러냐면 네. 김무성 대표의 기존의 행보를 보면 치고 빠지는 전략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이라든가 당내의 어떤 그 권력 구도에서 그건 좀 밀려버리니까 네네. 총선 때 뭔가 존재감을 과시해서 자신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를 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네. 특히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뭐 대립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대통령에게 충성을 또 하고 네. 그러면서 대통령 대신 자기 자신이 당내나 국회에서 스피커도 역할도 많이 해줬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친박 세력도 강화돼지고 네. 공천의 결정권에 있어서도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한 번 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또 치고 또 뭐 실언이었다고도 빠지고 뭐 그런 김무성 대표의 어떤 그런 무슨 행보라 그럴까요? 뭐 줄타기 행보라 그럴까요? 그 전형적인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네네. 사실 상향식 공천에 대한 정당성, 예. 당위성을 이제 설명을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상향식 공천 관련해서 친박으로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실 뭐 경제민주화법이랄지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밀어붙이게 하고 있거든요. 예. 친박에서 밀어붙이게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지금 현재 처해 있음에도 단지 밀어붙이기 한다는데 좀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어젠가 그젠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청와대하고 이 관계에서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소통도 안 되고 단지 마치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 오로지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또 국회 중에서 또 여당이 자체가 어떤 김무성 대표가 그걸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이게 공천과 맞물려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심하고 저는 이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뭐 실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뭐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2012년도에 네.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권력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굉장히 머리에 두고 한 계획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언이라고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거다. 아니면 아예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평가들이 좀 엇갈리는데 혹시 양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건 실언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리 뭐 평소에 김무성 대표의 말씀하는 스타일이 좀 자분자분하고 목소리 깔고 천천히 느릿느릿하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실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푹 흘리는 건데 저건 굉장히 나름으로 논리를 정연하게 잡았어서 말씀을 설명을 하시는 과정이었고요. 예, 예. 근데 이거 이제 뭐 아까 평론가님께서 뭐 갈짓자 행보라고 보여야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청와대랑 각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감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네. 한번 뭐 지난해 중국 갔다 와서 또 개헌 발언했다 한번 밀리시고 그러다 계속해서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은 치고 나가는 어떤 타이밍은 못 잡아셨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각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존재감을 드러나야 되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은 김무성 대표가 어떤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까지 여기서 떠돌 정도로 네. 저 뒤에 줄 서봤자 계속 물러서기밖에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그런 말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치고 나왔느냐? 그러면 치고 나왔으면 한 번쯤은 더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또 실언이라고 수정을 해버리신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냥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라면 한 번쯤은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조금 더 크게 드러내도 될 텐데 네, 네. 그냥 말미에 그래도 나는 상향식 공천제 만들어놨다. 네.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의 뭐 대권 가도까지 생각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상황인데 너무 밀리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금 친박계 쪽에서 상향식 공천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흔들기란 얘기까지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냥 액면 그대로만 해석을 하자면은 예. 이 선진화법이라는 게 일종의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입법 아닙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입법이 나오게 된 거는 밀실공천, 개파 정치, 1인 보수 정치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김무성 대표가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시에 권력자인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예. 이런 상향식 공천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런 정당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앞에 얘기했다가 다시 수그러들고 얘기했다 수그러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네. 그럼 본인의 미래 권력으로서의 자기 매김이 그렇죠.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해야 되고 네.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대전제하에서는 일단 얘기를 해서 이빨은 드러내되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걸 밀고 붙이면서 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네. 아마 전략적으로 고려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네. 될까? 선진화법은 이건 그 당시 정해질 때는 상당히 예. 국회가 맨날 싸움만 하고 말이죠.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합의하에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대통령제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과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네. 뭔가 사사건건 하고 있지 못하다, 식물국회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현재 여야가 어떻게 네. 합의할 거냐, 네. 개정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아까 상향식 공천하는데 네. 저는 진짜 여론조사 공천이 상향식 공천이 좀 의심이 갑니다. 네. 여론조사 공천은 실제로 응답률이 선거 때 가면 아마 2%, 3%, 5% 절대 넘지 않을 거예요. 2%, 3%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안대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후보자들 문제 드러났지만 네. 여론조사 공천은 유명한 사람, 뭐 대중 스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의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안대희가 한다 그랬을 때 강승규가 반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 공천이냐?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날 것 생각이 들고요. 과연 여론조사 공천을 상향식 공천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좀 꼬리를 내린 듯한 좀 실언이라는 듯이 좀 빠지긴 했지만 최경환 전 원내대표죠. 최경환 의원에게 대해서는 어쨌든 좀 강한 발언을 좀 한 게 있는데 저희가 녹취 준비된 게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과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따로 염두에 두고 있는 역할이라도 있으신가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어제 그 같은 장소에서 나오면서 한 얘기거든요. 요 얘기는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현재로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일종의 뭐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고까지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네. 30%를 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수학적 공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봐야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 당연한 수학적인 결론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에 대해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네. 전략적 제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예. 일정한 이 상향식 공천의 명분은 자기가 가져가되 다만 시위에 있어서 친박계에게 앞으로 이제 분명히 선거구 획정하면 늘어나는 선거구가 나올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박계 쪽에 약간 유리한 쪽으로 우선 공천 제도 같은 거를 배정함으로써 네. 시위와 명분 양쪽에서 나눠 갖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당내 분란을 조정을 하고 총선으로 가기 위한 승리수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 이제 변호사님, 최경환 의원에서 현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정말 막강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실력자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약간의 어떤 언중유골,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본인의 마음을 갖다가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최경환 의원이 사실 부총리 그만두면서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갔다 오면서부터 굉장히 강해졌죠. 네. 그래서 그 의원들 모임에 있는 데서 뭐 인재 영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하고요. 네, 네. 또 대구에 있어서 어떠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뭐 진박, 친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특사로 간 친박들을 우리가 특박이라고 그렇게 그런 용어도 새로 생겼어요. 네. 근데 특박 중에 특박이 바로 최경환 의원이다 그렇게 보고요. 최경환 의원이 사실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어떤 특사 자격으로 국회로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또 김무성 대표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비박과 친박과 어떤 공천 싸움에 있어서는 결국 최경환 의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친박이 새누리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떻든 간에 김무성 대표가 아무리 대표지만 실권 행사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 배에 같이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잘 추스를 가느냐가 앞으로 어떤 총선 네. 또 김무성 대표 앞에 대권 가도에 있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마이웨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사실 상해식 공천에 대해서 평론가님도 얘기했지만 상해식 공천 자체의 어떤 도구마에 어쩔 수 없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처음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상해식 공천을 밀고 가는데 상해식 공천 자체의 어떤 의미는 친박에 대한 견제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해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다면 인재 영입했을 때 전략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그냥 모순된 예. 그런 게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친박과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따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역할이 있느냐라는 얘기, 별 생각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혹시 어떻게 최경환 의원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좀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소극적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적극적으로 수를 녹아면서 본인이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시는 바람에 예, 예. 그 얘기 자꾸 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판을 놓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다. 네. 장기판 훈수두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응대 전략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소극적 저항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전 이제 원내대표에게도 네. 아니, 난 모른다. 안 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네. 편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안 쳐야 된다는 또 그런 감각관념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누군가는 이제 안대희 이제 예비 후보임에 불구하고 최고위에 앉힌 것도 네. 그런 어떤 견제수가 아니다는 얘기도 당 내외에서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네, 네. 이렇게 자꾸 정말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 번은 움직일 때마다 궁금함이 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본인의 네네. 위치가.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이 네. 바라볼 때 특히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은 무엇이냐. 네. 그것은 이제 향후 대권에 대한 어떤 권력 투쟁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에서 어느 쪽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느냐. 그것은 결국 향후에 대선 경선 때 그 친박의 후보가 유리하냐, 비박의 후보가 유리하냐 이거 문제거든요. 예, 예. 내부에서 지금 갈등하는 네, 것은. 네. 근데 공천 룰 과정에서 이제 5대 5였다가 7대 3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김무성 측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많으니까 비주류가요. 예. 그러니까 뭐 불리할 거 없다 이런 판단을 할 테고요. 또 예. 친박 측에서는 뭐 장관이라든가 이름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우리가 뭐 크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남은 거는 이제 비례대표 공천이죠. 네. 비례대표 공천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총선 관리위원장 갖고 지금 이제 또 이한구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요새 뭐 김태호라든가 오세훈, 안대희처럼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꽂을 거냐? 친박 쪽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꽂을 거냐 아니면 비박 쪽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꽂을 거냐. 예. 이러한 갈등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여튼 향후에 대권에서 김무성 대권가도에 자기 자신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예.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뭐 최경환 의원이 지금 대구에서 물갈이론을 지금 꺼내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진박 논란 지금 시끄러운 곳에서 기름을 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니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 상향식 공천 처음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시작되는데 이제 상향식 공천 김무성식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예. 일종한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과연 상향식 공천이냐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뿐 아니라 예. 야권에 비해서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계속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내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지 않느냐? 물론 이 상향식 공천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네. 더 큰 지지 여론은 일종의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일 겁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는 예. 80% 정도가 19대 국회는 잘못 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물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상향식 공천으로 물갈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박 쪽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좀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지만 네네. 언론 탓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나 이런 상향식 공천 자체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지해야 되지 않는가. 예, 예.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 something X가 나와야 그래야지 수도권에서 상당한 정도의 승세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지금 보면은
그 반대쪽 유승민계 의원이라고들 하는 아니면 지금 현역 의원들도 사실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내놓고도 그렇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나갈 때는 분명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걸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중심이 돼서 대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그 상향식 공천과 상관없이 그 네. 김무성 당 대표의 어떤 상향식 공천과 상관없이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뭐 공천 과거의 공천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구 TK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움직임이 확 일어나서 물론 얻는 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현재 인재 영입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과연 진박으로 분류돼서 대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라는 당 내외의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바꿔낸다는 어떤 분위기는 살릴 수가 있을 건데 네. 그게 대구에서 문제는 일어나게 되면 다른 어떤 지역구에서 봤을 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예. 야 저기는 또 새누리당에서 알아서 찍어서 내려가는 하향식 공천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태까지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건 뭐가 되는 거냐. 그리고 예. 대구는 여전히 당의 어떤 뭐 그 당 지도부에 일종의 친박계 지도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구나. 네. 라는 이미지를 줬었을 때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잡아왔던 것과도 다르고 새누리당 전체 입장에서도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수도권의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네, 또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의 소원이겠죠. 예, 과제겠죠. 저는 이번 대구에서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선택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후보 인물이 어느 정도의 인물력을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예, 예.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진박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예를 들면 정권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진박이라든가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구 민심이 당연히 몰리면서 힘을 보태줘야겠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뭐 이렇게 4년차 들어가지만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나름대로 하여튼 여론도 뭐 나쁘지 않고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구의 민심은 향후에 우리 대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냐? 네. 어떤 인물이 정말 향후에 대구 지역을 대표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인물을 뽑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진박 연대다 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구태의연한 모습을 대구 시민들한테 네.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유승민 의원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살아나지 않겠냐 뭐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뭐 평론가님의 말씀은요 정확히 잘 짚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정치죠. 그 대구나 TK에서 무소속 당선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 사람은 당연히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최경환 의원이 다보스 포럼 갔다 와서 한 얘기를 보면 대구의 물갈이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 자체는 적어도 대구 지역에서는 친박이나 진박으로 다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예, 적어도 예. 대구에서는 점령을 하겠다는 취지죠. 네. 물론 대구 민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추경호 전 그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었나요? 예. 그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바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애고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네. 그러한 과정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선 과정일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진박이 됐건 친박이 공천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다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네. 적어도 친박에 의한 대구의 점령은 현실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네. 그걸 전제로 다른 지역에 포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구의 민심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총선에 인접하게 되면 공천을 받은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구에서는 친박 위주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지금 야당 상황도 한번 좀 허승한 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봤는데요. 지금 보면 오늘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기로 하고 양산으로 내려가서 설 연휴까지 이제 쉬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당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야권의 대력 주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준석 기자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까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혹시 관계가 형성이 될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갈등 아니면 하나는 화합입니다. 네.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지금 선대위가 구성된 15명의 면면을 보면 그중에 11명이 범친노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노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좀 다른 면이 있죠.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나왔던 얘기는 화합형 선대위 어떻게 친노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느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아우르는 형태의 선대위가 구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일종의 문재인 대표의 수렴 청정 상황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앞으로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의 정체성 문제가 있고요. 예,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천 문제죠. 당의 정체성 문제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경제 민주화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는 성장이 전제가 된 경제 민주화입니다. 예, 예.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죠. 예.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정체성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당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현실 대책도 달라집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먼저 자강론을 얘기합니다.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지금부터 야권 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야권 연대 얘기를 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하고 있죠. 자, 이런 정체성 문제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예, 예. 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해관계 충돌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물론 네.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갈등의 요지는 어느 정도 잠재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물러나기 전에 정의당과 어쨌든 전략적 연대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한 부분 분명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체제는 하나의 문재인 친노 중심 세력의 하나의 정치적 한 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김종인이라는 어떤 여야를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뭐 상당히 보수적 인물, 합리적 예. 보수 인물을 정권을 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상정이라는 정의당과 같이 하자, 연대하자, 예. 예. 뭐 구체적 플랜까지 얘기를 하고 문 예. 대표는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영입위원장도 예를 들면 김상곤 위원장, 네. 영입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갖다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네. 영입하냐? 영입이란 그 사람이 영입 뭐 훌륭한 인물인지 아니면 저급한 인물인지 떠나서 영입했다는 건 하여튼간에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랍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영입한 사람, 문재인이 영입했으면 문재인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래서 김상곤 영입위원장을 예를 들면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대로 균형을 가지면서 뭔가 좀 중도 카드를 가지면서 안철수의 중도 개혁 정당과의 뭔가 좀 바람을 차단하는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축들이 저는 상당히 기획력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꽤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문제는 과연 김종인이라는 카드가 네, 네. 선거 때 어떤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예. 대중성 측면에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김종인은 과거에 국보일 사람 아니냐. 50대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야권 지지자층과 호남 사람들이 뽑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공격하는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간 친노 주류와 문재인 세력들이 김종인이라는 카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럴 때 이제 김종인의 어떤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정치 스타일로 봤을 때는 호락호락도 안 나갈 수가 있단 예,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의 배구종군에 대해서는요. 네. 향후에 좀 지켜볼 부분이 있죠. 뭐냐면 과연 진정한 배구종군이냐,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하는 수렴 청정이냐. 거기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예. 생각해요. 우리가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또 김상곤 전 도지사를 영입 인재위원장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이죠. 두 네. 체제로 가면서 정말로 독자적으로 가느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데리고 왔을 때 가장 강성인 정청래 의원이 뭐 경제민주연이 오셨다고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와서 친노의 패권을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대위의 90%가 친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친노 패권을 하자고 해놓고 왜 친노가 주류를 이루냐 하니까 나는 친노라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그 노영민 의원하고 신기남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게 다른 때 같으면요 친노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조용해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한테 정권을 주는 것 같이 했지만 뭔가 미략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또 배구종군 했다고 해서 이제 양산 내려갑니다. 사실 배구종군을 문재인 대표 했다고 한다면 당에서 할 일 전혀 없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상곤 영입인재위원장이 일하면 되는 예. 거고요. 단지 평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총선에서 110석 얻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평의원 초선에 불과하거든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을 보면 네. 이게 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혁신안에 의해서 20%를 컷오프 하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노영민 의원하고 신기나 의원이 재심에서 살아나느냐. 예. 아니면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예. 이게 정말로 처음부터 시나리오에서 짜고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로 사심 없이 한 것인지 당을 위해서 예. 그 부분이 아마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나리오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니 저는 이제 요즘 보면서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헬스클럽들 가보면 예전처럼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 해서 아, PT가 예. 굉장히 유행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PT라는 건 뭐예요? 옆에서 반강제로 운동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어나 앉았다 해서 네네. 옆기도 옆에서 들어주고 강제로 못하게 하고 네네. 지금 상황이 사실 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인 위원장을 앉혀서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동하는 주체는 본인이에요. 아, 예. 본인이 그렇게 끌어앉혀놓고 그 주체를 움직이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굴러가는 건 따로 있어요. 예, 예. 아마도 김정인 위원장도 그런 부분은 용인을 할 거예요. 예, 그걸 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표현이 들자면 약속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그걸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거를 잘 돼갈 수도 있다라는 측으로 보지 꼭 그걸 갈등 관계로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 그러니까 이제 PT 강사의 말을 잘 따라오면 구상한 대로 잘 되겠지만 어떻게 잘 따라올지. 서로 조율하면서 하면서 탈 빼는 것도 있고 네, 자기가 네. 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네, 강사가 24시간 따라다녀서 밥 먹는 거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요. 한 가지 뭐 다른 논란 하나 좀 살펴보면요.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지금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 제안한 걸 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대철 고문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대철 고문의 아들을 정호준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힌다. 예. 그건 정치가 아무리 험악하고 이 권력 투쟁이 예를 들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할지라도 이 부자지간을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거는 전혀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거는 특히 정대철 고문 같은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과 상당히 친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오랫동안 해왔던 네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중에 선거 때 연대해야 된다. 그런데 정대철 고문이 탈당했다 그래서 아들을 비서실장으로 와라. 물론 그 정 의원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겠죠. 자기 아버지 탈당인데 자기 또 척을 지는 그런 부분들은 이 아무리 이 경쟁이 격화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새누리당 관계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다는 예상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계산 못했을까요? 아니 그게 말은 미스테리인데요. 네. 김홍걸 씨 입당 논란도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이호 여사가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 여러 명에게 했고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당 중진들에게 예. 나중에 또 리콜을 하지도 않았고 네네. 자, 이런 게 과연 왜 이호 여사를 찾아가서 세배를 드릴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때 와서는 입장이 달라지느냐 이제 이런 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만일 정대철 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게 된다면은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정대철 고문이 얘기하는 게 악질적 이간질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여기 특히나 이윤에 기초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버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호준 의원 본인이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네. 중구가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네네. 이 중구에서 만약 이런 식의 전력이 있으면 그다지 본인의 정치 결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네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양 집안을 들쑤셔 놓는 거잖아요. 네. 일단 DJ 집안 들쑤셔 놨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건 실패했다 보고요. 또 정대철 전 의원의 어떤 집안을 또 들쑤셔 놓는 건데 이건 한국 정세에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근데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동교대 뭐 건너가 보면 이제 다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홍걸 씨는 굉장히 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대철 아들 정호준 의원도 굉장히 젊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은 올드보이들이란 행태에 반대적인 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뭐 그런
정략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예, 예. 김홍걸 교수의 영입 자체가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역풍을 맞았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네, 네. 이유 여사가 교통정리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반대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계속 김홍걸 교수를 끌고 감으로써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네, 네. 그래 결과적으로 김홍걸 교수가 뭐 그냥 갔겠어요? 뭔가 약속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 다음 총선에 미치는 역풍에 대해서 명확하게 최근에 여론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없던 걸로 한 것을 보이고요. 예. 거기다 이제 정호준 의원에게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아무리 아까 우리 유평론 교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정치지만 이런 행태는 해서는 안 되죠. 기본적인 상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신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이호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한 가지 뭐 나왔던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그 이호 여사 만나가지고 그 시간을 좀 오래 가져서 뭐 정권 교체하라 응원해준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게 한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녹취록은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이 녹취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난 지금 궁금하네요.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물론 녹음이 됐다는 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긴 네네. 했어요. 아무리 요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녹취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남용되고 있어서 사실 변호사들은 요즘 녹취록 없이는 재판을 못할 정도로 네네. 대한민국이 다 녹음을 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네네.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녹음기를 거기다 넣었다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동교동계 일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나온 건 아니고 네. 일부에서 당시에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조금 너무 앞선 생각을 하셨던 분이 저거를 녹음을 했고 그중에 또 안철수 의원의 그만 유리한 부분들을 꺼내서 언론사에 제공을 한 게 아닌가라고 네, 네.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전체 20분 분량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려진 게. 네. 그래서 그중에 좀 약간 너무 앞서가서 빠져나온 거.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이의호 여사 힘을 받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저런 일을 좀 벌인 게 아닌가 조금 싶어요. 보태면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어제 진상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행 비서가 네, 네. 안철수 의원의 수행 비서가 들어가서 녹취를 했고 예,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예. 안철수 의원은 또 이호 여사 병문안을 갔던 네, 겁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안철수 의원이 홀홀 단신 나와서 정당을 만드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뭐 부산시당에서 여러 가지 뭐 네, 네. 자원도 있었고 네. 정당을 만드는 일이 참 간단한 일이 아닌데 네, 네. 이러한 실수를 하느냐? 사실상 그 나이든 어르신네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진실 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예, 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왜 수행비서라는 사람이 그 월간지에다 그걸 제공했는지 네.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뭐 물론 저도 그 잠깐 봤는데요. 예, 예. 잠깐 봤는데 진짜 이유 여사가 덕담도 했고 예,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도 했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공개된 내용만 보면 또 달라요. 또 네. 과장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 수행비서라는 사람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 수행비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바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수행비서라고 데리고 다녔는지 네,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참 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 쪽이 예. 뭔가 하여튼 지금 불안정한 가운데 네, 진행되고 네. 있다. 짧게 한 말씀 일단, 더 네, 예. 일단 아마 그, 이제 자, 먼저 변호사님 예, 먼저 말씀. 네. 이제 실무진에서 녹음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예, 예. 뭐 진실이 밝혀진 걸로 보이는데 네, 네. 그것도 뭐 사실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네, 네. 아마 실무진에서는 오히려 이게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측에서 했던 얘기하고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게 어느 정도 확대 해석은 살을 붙여서 해석을 맞는 것 했느냐.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에 불리한데 이게 왜 밖으로 나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김홍걸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에서 볼 때는 그 녹취록을 보면 그 이유 여사가 어느 정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분명히 우리 말의 진실이란 걸 생각하고 이걸 녹취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게 굉장히 확대 해석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하고 공개를 했든지 네. 아니면 녹취를 했든지 그렇게 보여요. 네, 짧게 한 말씀 하자면은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네. 정당을 만드는 게 일종의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서 정치행위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상론이나 명분이 앞서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이날 이호 여사를 만났던 그 시간으로 보면은 네. 25분 독대하고 차도 마셨다.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8분 독대도 없었고 차도 마시지 않았다. 네네. 여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적 언어는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굳이 이런 걸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홍걸 씨 입당하는 문제도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걸 공개함으로써 역풍을 또다시 맞게 되는 네, 게 네. 자,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누적되다가요. 가랑비에 네, 네. 옷 젖는 것처럼 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자, 앞으로 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뭐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호남 민심에서는 감히 이호 여사를 좀 이용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호 여사 병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 이것은 뭐 안철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금 호남을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정통성을 김대중 대통령으로 보는 것인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평생을 반독재 투쟁으로서 자기 정치적 신념을 꺾이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네.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 네네.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호남이라는 지역주의를 대변했던 사람. 네. 또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도 뭐 과거에 복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중도적 정치 철학을 갖고서 정치를 끌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이냐. 네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네네. 내가 갔는데 20분만 났다, 8분만 났다. 그리고 뭐 더 얘기했다. 이런 식의 어떤 공방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치한 거죠. 네네. 다시는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게 보면은 참 그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 쪽이나 지금 뭐 네. 저기 홍걸 씨를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지금 호남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 호남 민심 잡기에 좀 서로 혈안이 돼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보면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위원장이 연일 뭐 여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보다 한상진 위원장이 어제 저 상황을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한상진 위원장이 어제 그 창당대회에 가서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그 장면이 연출이 됐죠. 그 상황 먼저 좀 녹취 영상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바로 그 직후에 탄생한 국보위에 참여했던 분을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서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송유리째 갖다가 바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비상의 대책인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좀 뭐 살짝 헷갈렸는데 어제 전북도당이 있었고 부산시당 그 창당대가 2개가 있었는데 볼썽사나운 모습은 부산시당의 모습이었는데 일단 전북도당에서 지금 한상진 위원장이 굉장히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날선 비판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계속해서 해왔던 맥락이긴 한데 어제 발언 좀 셌다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근데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게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게다가 뭐 김종인 위원장의 국보위 논란이라는 거는 어쨌든 네.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 잘못한 거 없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호남 민심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한상진 교수도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 중도 개혁 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당이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중도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당에서 이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네. 그래서 사실 호남을 가운데 두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결국은 뭐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민심을 얻기 위한 일환의 한 방법이다 보고요. 네네. 또 전라북도 창당대회에서 저런 말을 했거든요. 네. 전라북도가 굉장히 그 전에는 이제 전라북도가
전남이나 광주의 어떤 바람에 다 따라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네. 광주 그쪽은 다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 쪽으로 갔는데 전라북도 의원들은 다 잔류하겠다고 네, 했어요. 또 그 어제 전북 창당대에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한상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는 좀 변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오라는 손짓을 굉장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김종인 선대위원장 어떤 정체성 문제는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5.18 민주화와 국보위원은 완전 반대적인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국민의당에서는 선거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네. 또 그것은 뭐 그렇게 우리가 나쁘다고 손가락질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예. 어차피 총선에서 이게 하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서로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가리켜서 뭐 뉴라이트라는 형식으로 또 공격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총선에서 굉장히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시당 얘기를 좀 마지막 조금 시간 얼마 없는데 좀 나눠본다면 부산시당에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이 좀 약간 갑자기 몸집이 커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시당의 창당된 모습에서 한동안 좀 욕설도 나오고 파행이 좀 빚어졌는데요. 굉장히 그 안철수 의원하고 한상진 위원장이 앉아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나름대로 창당을 할 때 대중적 조직적 기반도 있어야 네네.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고 네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안철수 의원의 어떤 취지라든가 정당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뭐 상당 문제 의식은 있지만 네. 실제로 좀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정당을 만들려면 네네.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조직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충돌이 생기고 네. 대중 정당으로서 하기는 어렵다. 네. 명사 정당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 총선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야권의 분열 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까지도 국민들이 야권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스펙트럼을 넓혀주길 바란 거잖아요. 과거에 친노로 대변되는 한 곳에 뭉쳐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쪼개서 넓히고 어떻게 보면은 야권에서 바라는 정권 교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네. 이런저런 영역들을 다 같이 모으자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나가서 저런 모습들만 계속 보이고 사실 저는 아까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공격도 그래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야권끼리는 각자의 속도를 내야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서로 제살깎기식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창당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욱 대표, 유영화 평론가, 김광삼, 양지열 변호사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